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참혹한 패배 뒤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중국을 믿고 방공망, 레이더, 미사일을 구매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던 탓인데요. 이에 대해 이란도 중국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대 혈맹국이었던 중국과 이란이 서로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통합본이니 타임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250km 밖에서 잡는다. 미국 F-35 어림없다. F-22도 꼼짝 못한다. 이게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 팔아먹은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계 최강 방패를 사간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고요? 이란입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 앞에서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대도요. 방금 뭐라고 했죠?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전에선 단 한 대도 못 잡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사건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합동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와 포효하는 사자. 냉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냐고요? 이스라엘이 20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고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천여 곳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1000곳이에요. 1000곳. 하늘에서 쉴 새 없이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의 방공망은 뭘 했냐고요? 단 한 대의 공격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방공망이요. 적기 한 대도 못 잡고 그냥 뚫렸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란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까요? 러시아제 S-300도 있었고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도 있었고 거기에 중국산 최신의 장비까지 들여왔는데 말이에요. 글로벌 디펜스 코프에 따르면 미 해군 EA-18 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작전 시작 첫 시간 만에 HQ-9B 3개 포대와 YLC-8B 레이더 4대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했습니다. HQ-9B는 요격미사일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한 채 레이더가 먹통이 된 거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수천억 원짜리 방패가 1시간 만에 고철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후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당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테헤란의 한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국산 HQ-9B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벙커에서 회의를 진행할 만큼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 만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하메네이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중국산 방패를 믿고 안심했던 그 순간이 이란 지도부의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이게 가짜 방패의 진짜 대가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목숨으로 값을 치른 거잖아요. 자, 이제 중국산 무기의 민낯을 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탈로그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품 설명서에 적힌 스펙 있잖아요. 최대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100개 표적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종이 위에서는 최강인데 실전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요?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만점 찍는데 수능만 보면 틀리는 학생 같은 거죠. 시험지가 다르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025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 때 파키스탄에 배치된 HQ-9P가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24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군의 운용 미숙 탓이라고 했지만 파키스탄에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산 JY-27A 레이더 9대가 미국 전자전기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남미 최강의 방공망이라더니 고철더미였던 거죠.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3번 연속 실패해요. 왜 중국산 방공망이 이렇게 맥없이 뚫리는 걸까요? 전 CIA 중국군 수석 분석관 존 컬버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복잡하고 대규모의 통합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무기 하나하나의 스펙은 비슷해 보여도 전자전, 사이버전, 정보전을 하나로 엮어서 운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리 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똑같이 주어져요. 소고기, 야채, 양념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슐랭 셰프 수준이고 중국산 방공망은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겠지 싶었던 초보 수준이었던 거예요. 마케팅 문구로는 적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도대체 HQ-9B가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HQ-9B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미사일이 발사된 후 비행 중간에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링크가 없어요. 한번 쏘면 그냥 처음 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적이 경로를 바꾸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표적 근처에서 폭발 파편으로 맞추는 방식인데 이게 빠르게 기동하는 현대 미사일한테는 치명적으로 불리해요. 레이더도 문제예요.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다른 표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갱신 주기가 길어서 정밀한 표적 데이터를 미사일한테 제때 넘겨주지 못하는 거죠. 이 약점들이 전부 원래 중국이 역설계한 러시아 S-300 PMU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해요. 겉모습은 새 것인데 속은 30년 전 기술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HQ-9B는 이란 수출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본토 방어에도 쓰이는 무기입니다. 남중국해, 베이징 주변, 티베트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란에서 이렇게 맥없이 뚫렸다면 대만은 지금 이걸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예요.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슈샤오항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미국이 5세대 전투기와 정밀무기에 투자한 것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자국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중국산 무기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어요. 바로 백도어 논란입니다. 백도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뒷문이에요. 시스템에 몰래 심어둔 원격 접속 장치를 말해요. 중국법 자체가 기업들한테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감시 협조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에는 언제든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육군이 납품받은 중국산 CCTV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일반 가전도 아니고 무기 체계에 이런 게 있다면 유사시에 중국이 원격으로 방공망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아니라 폭탄인 거예요. 이번에 방공망이 너무 허무하게 뚫리니까 혹시 일부러 안 된 거 아니야? 중국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까지 퍼지고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이 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을 바꿔볼게요. 같은 시각 이란에서 1600km 떨어진 UAE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은 보복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중동 주변국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어요. UAE 군사 전문가 아흐메드 샤리프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총 13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천궁2를 포함한 UAE 방공망이 132발을 격추해 미사일 요격률
96%를 달성했습니다. 드론 209개 중 195개도 격파, 미사일과 드론 합산 346개 중 327개를 요격해 종합 요격률 약 93.5%를 기록했어요. 이란에서는 0%였어요. 적기 한 대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UAE에서는 96%. 같은 날, 같은 적의 공격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방패가 달랐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한국 수출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이자 천궁2의 첫 실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실전에서 96%의 명중률. 천궁2는 미국 패트리엇, 사드, 이스라엘 에로, 바락 8과 함께 다층 방공망을 구성했는데 유 의원은 90% 이상 방어 성공에 1등 공신이 천궁2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96%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실전에서 검증된다는 게 무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광고예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 해봐야 실전에서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반대로 실전에서 한번 성공하면 수십조 원짜리 광고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왜 천궁2는 성공했을까요? 첫째, 콜드 런칭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관 안에서 점화하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로 먼저 밀어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발사대에 열이 거의 안 남아서 빠르게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137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둘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PAC-3MSE 미사일 단가가 약 400만 달러, 약 53억 원인 반면 천궁2는 절반 이하 가격이에요. 포대당 가격도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이면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인 거예요. 셋째, 납기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전 세계 수요 폭주로 주문 후 수년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한국은 2022년 계약 후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첫 실전에서 96%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무기라는 게요, 필요할 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란은 방공망 좀 싸게 사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핵심 시설이 다 파괴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핵 과학자, 군 수뇌부, 핵시설, 군시설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이보다 더 참혹한 사례가 있을까요? 반면 UAE는요, 4조 원짜리 천궁2가 나라를 지켜냈어요. 아직 10개 포대 중 2개밖에 도착 안 했는데도요.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 UAE는 즉각 한국 정부에 조기 공급을 요청했어요. 계약된 납기보다 빨리 보내달라고요. 포대 이송이 어려우면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는 2차 요청까지 했습니다. 실전 투입 닷새 만의 일이에요. 현재 천궁2 수출 현황을 보면 UAE 10개 포대 약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약 4조 2,500억 원, 이라크까지 합산하면 약 12조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 기준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사우디와 이라크도 이란발 포격에 다급하게 조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동을 넘어 동남아, 동유럽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반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잠재적 구매국들이 중국산 무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줄줄이 당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뭘 느꼈겠어요?
중국산은 위험하다. 이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중국 네티즌조차 왜 세계는 중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더 신뢰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천궁2가 해외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하는 동안 정작 한국군 자체의 방공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6월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이동했다가 10월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하늘은 지켜주면서 우리 하늘은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카탈로그 스펙은 실전에서 검증될 때까지 믿으면 안 된다. 둘째, 싼 게 비지떡이다. 방어 무기에서 돈 아끼려다가 나라를 잃을 수 있다. 셋째, 실전 검증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예전에 한국산 하면 싸긴 한데 괜찮을까?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한국산 실전에서 증명됐잖아. 믿을 수 있어. 이게 새로운 K방산의 이미지입니다. 진짜는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진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미국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이란과 손잡은 지 5년, 그 계약서가 지금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에너지, 금융, 물류, 내수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이 왜 이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점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3월 27일 중국과 이란이 아주 요란하게 협정 하나를 발표했어요. 이름하여 중국-이란 25년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 내용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앞으로 25년간 이란에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큰 돈을 이란 한 나라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한 수처럼 보였어요.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로 죽이고 있었는데 중국이 손 내밀면 이란은 감지덕지하고 중국 편이 될 거고 덤으로 싸구려 원유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견제도 하고 에너지도 싸게 먹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530조 원 투자한다고 떠들썩하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갔느냐.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10년간 중국이 이란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예요. 530조 원의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이후로는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로예요. 올해 3월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4천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고요. 그러니까 530조 원 투자하겠다는 건 종이 위에만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만 거창했지 실제로는 거의 안 쓴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돈은 별로 안 썼는데 이미 이란이랑 한 배를 탄 것처럼 세상이 인식해버린 거예요. 미국 눈에는 중국이 이란의 든든한 뒷배로 보이는 거고 이란 눈에는 중국이 약속 안 지키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고 양쪽 다 삐진 상태에서 2026년 현재 진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투자보다 원유 밀수입에 집중했어요. 이란산 원유를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씩 사들이되 중국 세관에는 말레이시아산이나 오만산으로 허위 신고했어요. 이 밀수입 원유의 가치가 2025년 한 해만 약 312억 달러, 40조 원이 넘어요. 이란 정부 예산의 45%가 중국에 파는 기름값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이 이란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밀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파고 들어볼게요.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중국으로 향한 그림자 유조선의 항해 횟수가 1,500회가 넘어요. 러시아에서 인도로 가는 것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수 항로예요. 이 유조선들은 전 세계 해상 유조선의 17%를 차지하는 거대한 그림자 선단이에요. 배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GPS 좌표를 조작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거예요. 원래 이란에서 실은 기름이 바다 위에서 한번 갈아타면 갑자기 오만산이 되는 거죠. 이 기름이 도착하는 곳이 산둥성이에요. 중국 동부 해안에 있는 산둥성에는 찻주전자 정유소라고 불리는 소규모 독립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요. 왜 찻주전자냐면 중국 석유나 시노펙 같은 거대 국영 정유사에 비하면 규모가 찻주전자만 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근데 이 찻주전자들이 무시무시한 게 이란산 할인 원유를 하루 최대 120만 배럴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국제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돌아가니까 미국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돈은 어떻게 주고받느냐? 여기가 진짜 영화 같아요.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세워요. 주소도 가짜고 홈페이지도 없고 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란 석유 대금을 결제하고 그 돈이 이란 국방부 산하 기업들로 흘러가요. 미국 재무부가 2025년에 적발한 사례만 봐도 홍콩의 유령 회사 5곳이 같은 중국인 이사 1명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가문이 있었어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같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로 흘러가요. 중국이 이란 기름을 사면 그 돈으로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중국이 직접 무기를 준 건 아니지만 이란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2026년 들어서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2월에만 그림자 선단 유조선 14척과 관련 업체 15곳을 한꺼번에 제재했거든요. 유조선 추적 업체들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이란산 원유 하역량이 2025년 하루 138만 배럴에서 2026년 1에서 2월에는 113만에서 120만 배럴로 줄었어요. 그림자 유조선의 3분의 1이 바다 위에서 떠돌거나 회피 기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싸게 기름을 사오던 그 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요.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예요.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이 좁은 물목을 지나거든요. 폭이 가장 좁은 데가 50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되는 곳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거죠. 근데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처한 거예요. 3월 19일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라크까지 전체 유전에 포스마주르를 선언하면서 공급 불안이 극대화됐고요. 중국한테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0에서 15%가 이란에서 오거든요. 그것도 시장 가격보다 10% 이상 싸게 사왔어요. 제재받는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밖에 팔 데가 없으니까 할인해서라도 팔았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꿀이었죠. 근데 그 꿀통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중국이 예전처럼 싸고 안정적으로 이란 기름을 들여오는 건 이미 틀어진 거죠. 그런데 기름길이 막힌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노린 건 중국의 돈줄이었거든요. 미국이 꺼내든 무기가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란이랑 거래하는 제3자까지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은행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 이란 원유 대금 결제해줬지? 그럼 너네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이야. 전 세계 무역 결제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요. 달러 결제를 하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요. 여기서 쫓겨나면 국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밀수입 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중국 독립정유사, 이른바 찻주전자 정유소들이 국제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이란 기름을 받아 처리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유조선에 외국 국기를 달고 GPS 추적을 끄고 위치를 조작하면서 바다 위에서 기름을 옮겨 싣는 그림자 선단이 이걸 운반해요.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이 실태를 보고서로 내놨고 이걸 근거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아직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실제로 퇴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이에요.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망이에요. 여기서 쫓겨나면 국제 송금 자체가 안 돼요. 2022년에 러시아 은행들이 당한 그 제재예요. 중국 은행들한테도 같은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중국의 대응이에요. 채텀하우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데요. 올해 3월에 낸 분석이 충격적이에요. 중국이 이란을 위해 미국과 실질적으로 맞서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란이 폭격당하는 와중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비난하면서 몸으로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외교부장이 어떤 나라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요? 3월 초에 이란에서 중국인 3,000명 이상을 철수시켰어요. 투자는커녕 사람부터 빼는 거예요. 중국과 이란의 양자 무역은 지난해에만 25% 급감했고요. 530조 원 약속은 완전히 공연불이 된 거예요. 돈길까지 막히니 중국이 그토록 공들인 유라시아 물류망도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이란을 거치는 루트였어요. 중국이 이란에 철도 깔고 항만 짓고 수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란을 물류 허브로 만들어서 유럽까지 물건을 빠르게 보내겠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그 인프라들이 전쟁 타겟이 되거나 아예 멈춰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내 주요 시설 폭격하고 있잖아요. 이맘 호메이니 공항 확장 사업은 중국 업체가 25억 유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첫 5억 유로 받고 나서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돈만 날린 거예요. 에너지, 금융, 물류, 세 곳이 터졌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충격이 중국 안쪽, 공장과 가정까지 파고들었거든요. 국제 유가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올랐어요.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치솟은 거예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트럭 굴려서 물건 나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전기 만들려면 기름이나 가스가 필요하고 근데 그 기름값이 연초 대비 70%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제조업 생산 원가가 급등한 거죠. 여기에 중국은 아직 부동산 위기를 해결 못한 상태예요.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졌잖아요. 중국 사람들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물가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문제였어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가 급등이 이 구도를 깨버렸어요. 기름값은 오르는데 소비는 안 되고 공장은 원가 부담에 허덕이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올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낮춰 잡았거든요. 예전에 6%, 7%씩 잡던 나라가 5%도 자신 없는 거예요. 인민은행도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하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위안화가 약해지고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만 위안화 환율은 의외로 아직 버티고 있어요. 3월 20일 기준 달러당 6.89 위안으로 올해 들어 오히려 1.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 수출이 아직 견조하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미국의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상태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 대형은행까지 확대되면 환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압박이 동시에 조이자 시진핑 앞에는 어느 쪽을 골라도 피를 보는 딜레마만 남았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란을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서방의 금융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위안화 결제망 따로 만들고 중국 중심 블록 경제를 구축한다. 근데 당장 달러 없이 무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하나는 이란을 버리는 거예요. 미국한테 손들고 이란산 원유 수입 끊고 제재 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에너지 안보에 치명상을 입어요. 갑자기 15% 물량을 대체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중국이 택하고 있는 길은요, 두 번째에 가까워요. 입으로는 이란 편을 들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빼고 투자를 안 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요. 채텀하우스의 표현을 빌리면요,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트럼프 백악관과의 관계보다 하위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530조 원짜리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중국 외교의 신뢰도의 치명상이에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중국의 25년 약속을 믿겠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한국 경제가 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가요.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우리 물건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다 중국에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오거든요. 해협이 막히면 우리도 기름값 폭등해요. 유가가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중국 이야기인데 어느새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게 네 가지예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에요. 유조선 통과가 줄면 유가가 더 뛸 거예요. 둘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범위예요. 중국 대형은행까지 확대되면 위안화가 무너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 거예요. 셋째, 국제유가예요. 브렌트유 119달러도 높은데 이라크까지 포스마주르를 선언한 상태라 130달러, 15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넷째,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에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어디까지 양보하느냐에 따라 이란의 운명이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오늘 다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이 미국 견제하려고 이란과 손잡았는데 그게 독이 든 성배였어요. 530조 원 약속의 실체는 12조 원짜리 빈 껍데기였고 이란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금융제재 압박이 조여오고 1대1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이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밀려오고 있어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무방비로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무기? 이란 시위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국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법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를 해킹하고 훔친 자료를 언론과 상대 진영에 유출하려 한 혐의였죠.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미국의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도 석유도 사이버전도 미국에게 이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친한 친구예요. 같이 미국 욕하고 경제적으로도 끈끈하고, 근데 그 친구가 막고 있는데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급소가 잡혀 있으니까.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친 건 단순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냈어요. 군사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근데 실제로 뭘 했냐? 비난 성명 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자기도 급소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 두 가지 급소. 석유와 미 대선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했으며 이 가운데 약 44%가 중동산이었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 바로 옆이에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온 중국과 일본이 경제, 물류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중국의 2025년 기준 연간 석유 소비량은 7억 6,200만 톤이며 이 중 수입 비중은 70%를 넘어섭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발 물량과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산 비중을 합산하면 전체 수입량의 52에서 55%를 차지합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40%가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40%요. 거의 절반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이란 주권 존중하라고 외쳐도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만 건드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죠. 중국은 2025년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고 원유 수입량을 4.9% 늘리는 등 일정 부분 완충 장치를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1,500만 배럴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전략 비축률을 제외한 상업 재고량만으로도 약 50일 안팎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이란을 친 겁니다. 그 다음은 충격적인데요. 바로 이란과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저 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험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었어요. 이란이랑 중국이 내 선거를 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배후의 큰 손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 대선에 몰래 손을 댔다는 거예요. 투표 기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우편 투표 시스템에 뭔가 손을 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란도 합세했다는 겁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의 내부 자료를 해킹해서 빼돌리고 유권자들한테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이 판을 깔고 이란이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트럼프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나는 이란 폭격이에요. 너희가 내 선거를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 라는 식의 응징이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겨냥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이 생기거든요. 의회한테 일일이 허락 안 받아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부터 우편투표를 엄청 싫어했어요.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의회도 동의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비상사태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쟁 중이고 외국이 우리 선거를 건드렸다는 명분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2026년 중간선거 규칙을 직접 손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편 투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식으로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 이미 중국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끊어오고 있었어요. 이란 전쟁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경제 전쟁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첫 번째 카드, 자본 차단.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돼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물건 팔지 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 돈도 넣지 마가 된 겁니다. 이 규정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둡니다. 재무부는 이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감시 및 정보 역량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포드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미국 연금 펀드, 퇴직 자금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가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은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중국에 있는 모든 것은 공산당 소유다. 무해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야심에 자금을 대는 것이다. 미국 국민 노후 자금이 중국 미사일 만드는 데 쓰인다.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프레이밍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카드, 증시 압박. 2025년 4월 기준 HSB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본토 기업 약 280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8,800억 달러입니다. 그중 20개 기업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미국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상장 폐지되면 갈 곳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 JD.com, PDD 홀딩스 같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ADR 상장 폐지 지수에 따르면 중국 ADR에 내재된 상장 폐지 위험 확률은 66%입니다. 완전히 반영되면 ADR 평가가 현재 수준에서 9% 하락할 수 있다고 봤어요. 폭스뉴스 진행자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중국 주식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고 있고 그게 중국 군사력 자금이 되고 있다.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할 의향이 있느냐? 베센트의 답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 세 번째 카드, 기술 봉쇄.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5% 이상 확대하지 못합니다. 9세대 반도체도 기존 시설 유지 외에는 사실상 신규 투자가 막혀 있어요.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자동차, 미사일, AI 다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걸 못 만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발전이 멈춥니다. 크로포드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말처럼 이란 공격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지만 중국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보험 봉쇄로 중국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돈줄을 더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전부터 미국은 이미 자본 차단, 증시 압박, 기술 봉쇄라는 세 장의 카드로 중국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란 전쟁은 여기에 에너지라는 네 번째 압박까지 더해진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역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정교화해서 협상 지렛대를 확대하려 할 겁니다. 2026년에 미중 관계는 더 이상 관세나 시장 접근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투자, 조달, 기술, 안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협상되는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한테 중요하냐고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있어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중국이 하루 540만 배럴, 인도 210만 배럴, 한국 170만 배럴, 일본 160만 배럴이었습니다.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서 경제 패권 전쟁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달러로,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로,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